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오늘 2025년 4월 27일, 지금 12시 40, 오후 12시 49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아까 전에 총균세 제17, 18장, 18장 읽다가 중간에 끊고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 먹고 사장 남천동 유튜브 채널,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재밌게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 남천동도 참 재밌고 유시민 작가님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참 솔직하고 지성적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무엇보다 마음이 선해요. 예, 선한 사람. 쳐다만 봐도 막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요즘에 TV 뉴스 틀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끼는 거예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자, 뭐 잔소리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정견이는 지금 베란다에 햇빛 쬐러 갔는데 저 녀석 오늘 저 바람도 새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2시에부터는 또 오늘 야구를 하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오늘도 LG 트윈스가 힘들지 않을까. 상대 투수가 기아의 네일이라는 외국인 투수인데 아주 에이스예요. 초에이스예요. 초에이스.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별 기대 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538쪽. 왜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뒤처졌을까? 모든 핵심적인 발전의 궤적에서 왜 남북 아메리카는 예외 없이 유라시아보다 뒤처졌을까? 네 가지 이유가 저절로 떠오른다. 우선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비하여 출발부터 늦었다는 점,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적었다는 점, 확산의 장애물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아마도 인구가 조밀한 지역들이 비교적 좁았거나 고립되어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인류가 살아온 기간이 약 100만 년이므로 남북 아메리카에서 살아온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는 뜻이다. 100만 년. 제가 어저께 그걸 헷갈렸죠?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탈출한 나온 그 시기 그리고 침팬지랑 분화된 시기, 침팬지랑 분화된 시기가 아마 600만 년 전, 그리고 나온 게 100만 년 전 이렇게 겁니다. 아마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인류가 살아온 기간이 약 100만 년이므로 남북 아메리카에서 살아온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는 뜻이다. 제 입장에서 논의했던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인류는 겨우 BC 12,000년경 알래스카를 통하여 아메리카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고 BC 11,000년으로부터 몇백 년 전 캐나다 만년빙 이남으로 퍼져나갔으며 BC 만년 이전에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밟았다. 그러니까 위로는 이제 알래스카 쪽으로 해서 아메리카에 갔고 저 밑으로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호주 쪽으로 이렇게 갔다. 호주, 뉴질랜드 이쪽 방향으로 갔다 이거죠. 그 전부터 남북 아메리카에 인류가 살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주장들이 설령 옳다고 하더라도 클로비스 시대 이전에 살았다는 이 사람들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분포지역이 매우 드물었다. 또한 구세계에서처럼 홍적세의 수렵체진민 사회가 번창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과 예술이 발전하지도 못했다. 크로비스인에서 비롯된 수렵체진민들이 남북 아메리카에 막 도달하고 나서 겨우 1500년이 지났을 무렵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이미 식량 생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유라시아가 먼저 출발한 것은 여러 결과를 낳았겠지만 그중 몇 가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BC 1000년 이후 BC 11,000년 이후 남북 아메리카에 사람들이 두루 퍼지기까지 과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대략적인 횟수만 짐작해 보더라도 그 정도로는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졸락 발생이 5천년이나 뒤처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제1장에서 계산해 보았듯이 처음에 단 100명의 아메리카 원주민 개척자들이 지금의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진입했고 그들이 해마다 겨우 1%의 비율로 증가했더라도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수렵체진민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채 1000년도 안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달 1.6kg씩만 남하했다고 쳐도 700년이면 충분히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도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더구나 이 정도의 전진 속도와 인구 증가는 실제로 사람이 아주 살지 않거나 인구가 희박한 땅에 새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이주민들이 도착하고 나서 불과 몇백 년 이내에 남북 아메리카는 이미 수렵 체지민들이 두루 퍼졌을 것이다. 둘째, 5천년이나 뒤처진 이유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최초의 아메리카인들이 그곳에서 발견했던 새로운 동물종, 식물종, 암석 종류 등을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을까? 만약 이 경우에도 뉴기니 및 폴리네시아의 수렵 체진민이나 농경민이 낯선 환경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으로부터 유추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가로 열고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이주민이나 뉴기니 카리무이 분지의 투다웨족 이주민처럼 가로 닫고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람들이 가장 쓸모있는 암석을 찾아내고 야생 동식물 중에서 유용한 것과 유독한 것을 가려내는 데는 100년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셋째로 유라시아인들은 그 지역에 적합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에서도 출발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의 초기의 농경민들은 이미 행동면에서 현생 인류였던 호모 사피엔스가 수십만 년에 걸쳐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전시킨 기술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최초의 공유 농경민들은 과거 수렵채집민들이 야생 공유를 이용하기 위해 발전시켜 놓은 돌낫이나 지하 저장실을 비롯한 기술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 최초의 정착민들이 알래스카에 가져온 장비들은 시베리아 북극 지방의 툰드라에 적합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정착민들은 새로운 생식지를 만날 때마다 그곳에 알맞은 장비를 새로 발명해야 했다. 이 같은 기술의 지체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가축화 작물화 경쟁력. 그러나 더욱 명백한 지연 요인은 가축화 작물화 할 만한 야생 동식물의 문제였다.
제6장에서도 논의했듯이 수렵 채집민들이 식량 생산을 시작한 까닭은 까마득한 후손들에게 주어질 잠재적인 혜택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초기의 식량 생산이 수렵 채집 생활에 비해 점점 더 많은 이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 비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초기 식량 생산이 수렵 채집에 대해 경쟁력이 부족했는데 거기에는 가축화할 만한 야생 포유류가 거의 없는 탓도 있었다. 결국 아메리카의 초기 농경민들은 여전히 야생동물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했으므로 수렵 채집민을 겸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는 식물의 작물화가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동물의 가축화도 이루어져 식량 생산 체계가 갖추어졌으므로 곧 수렵 채집을 앞질렀다. 더구나 유라시아의 가축들은 비료를 제공하고 나중에는 쟁기까지 끌어줌으로써 유라시아에서 농경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 아메리카 야생 식물의 특징도 식량 생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결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미국 동부이다. 여기서 작물화된 농작물은 연화문개도 안되며 그 속에는 종자가 작은 곡류는 있어도 종자가 큰 곡류나 콩류, 섬유 작물, 과일, 빛, 경과나무 등은 전혀 없다. 이는 중앙아메리카의 주식이었고 남북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어 지배적인 농작물이 된 옥수수의 경우에도 뚜렷하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야생 밀과 보리는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몇백 년 사이에 농작물로 진화될 수 있었지만 야생 돼지 옥수수가 옥수수로 진화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우선 종자 생산을 위한 에너지 투자량과 생식 생태의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돌처럼 단단한 껍질을 없애야 했으며 옥수수 한 자루의 크기도 엄청나게 커져야 했다. 결과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식물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때가 종전에 믿고 있던 시기보다 나중이었다는 최근의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중앙아메리카 안데스 내륙 미국 동부 등지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시기 가로 열고 BC 3000년에서 2500년경 가로 닫고와 1년 내내 상주하는 촌락들이 널리 형성된 시기 BC 1800년에서 500년경 사이에는 1500년이나 2000년쯤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서 농경의 의미는 오랫동안 수렵 채집에 의한 먹거리를 약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많은 인구를 뒷받침할 수도 없었다. 더욱이 아메리카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시기를 더 앞당겨 잡았던 종전의 견해가 옳다면 1500년이나 2000년이 아니라 자그만치 50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식량 생산이 촌락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촌락이 형성된 시기 사이에 간격이 별로 없었다. 동서반구 어느 쪽에서도 농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구세계의 일본과 비옥한 초승달지대, 신세계의 에콰도르 해안 지방과 아마존강 유역 등에서는 수렵 채집 생활도 촌락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높았다. 신세계의 가축과 농작물이 갖고 있던 한계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가 유라시아로부터 또는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농작물이나 가축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났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 동부와 아마존강 유역에 옥수수가 도착했을 때 안데스 남부에서 가축화된 라마가 안데스 북부에 도입되었을 때 남북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 말이 나타났을 때 등이 그 예이다.
유라시아의 문물 확산을 도운 동서축 방향. 다른 대륙들보다 유라시아가 앞선 출발을 하고 야생 동식물과 더불어 그 발전이 더욱 가속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메리카에 비해 동물, 식물, 아이디어, 기술, 사람 등의 확산이 용이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리적, 생태적 요인 때문이었다. 아메리카의 남북축과 달리 유라시아의 주요 축은 동서 방향이므로 위도 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 변화를 겪지 않고도 각종 문물이 확산될 수 있었다. 유라시아의 동서 너비가 전체적으로 넓은 데 비해 신세계는 중앙아메리카, 특히 파나마에서 폭이 좁아졌다. 더구나 아메리카는 식량 생산이나 조밀한 인구에 적합치 않은 지역이어서 그 분열이 더 심했다. 그러한 생태적 장애물 중에서 파나마 지역은 중앙아메리카 사회와 안데스 및 아마존강 유역 사회 사이를 갈라놓았고, 멕시코 북부 사막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미국 동남부 및 서남부 사회 사이를, 텍사스 주의 건조한 지역은 미국 동남부와 서남부 사이를 각각 갈라놓았다. 미국의 태평양 연안 지방은 식량 생산에 적합한 데도 사막이나 높은 산에 가로막혀 접근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의 중심지였던 중앙아메리카, 미국 동부 안데스 및 아마존강 유역에서는 가축, 문자, 정치적 단위 등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작물이나 기술의 확산도 제한적이거나 매우 느렸다. 아메리카 내부의 이 같은 장애물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결과들 가운데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갈 만하다. 식량 생산은 미국 서남부 및 미시시피강 유역으로부터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곡창지대인 캘리포니아 및 오리건주로 확산되지 못했다. 결국 그곳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적당한 가축 작물이 없어서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안데스 고지대의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은 끝내 멕시코 고지대에 도달하지 못해서 중앙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포유류라고는 개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의 작물화된 해바라기가 중앙아메리카에 도달하지 못했고, 중앙아메리카의 가축화된 칠면조가 미국 동부나 남아메리카로 전파되지도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와 잠두류가 멕시코의 농경지부터 미국 동부의 농경지까지 1100km 남짓한 거리를 통과한 데는 각각 3000년과 4000년이 걸렸다. 미국 동부에 옥수수가 도착하고 나서도 7세기가 더 지나서야 비로소 북아메리카의 기후에서도 생산성 높은 옥수수 변종이 개발되어 미시시피 문화가 꼽힐 수 있었다. 이처럼 옥수수, 잠두류, 호박 등이 중앙아메리카로부터 미국 서남부까지 전파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종이 다시 작물화되거나 가까운 종이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지할 수 있었다. 남북아메리카에서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게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작물화된 농작물이 많았다. 각종 장애물이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에 미친 영향도 인상적이지만 인류 사회의 다른 여러 특징에도 영향이 컸다. 원래 지중해 동부에서 탄생한 알파벳은 영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유라시아의 거의 모든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었다. 다만 중국 문자 체계에서 파생된 문자를 사용하던 동아시아 지역만 예외였다. 그러나 신세계의 유일한 문자였던 중앙아메리카의 문자 체계는 그것을 채택했음직한 안데스 및 미국 동부의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지 못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장난감의 일부로 발명된 바퀴는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라마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신세계에서는 바퀴 달린 운송수단이 탄생할 수 없었다. 9세계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마케도니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각각 5,000km, 몽골 제국이 10,000km 가량이었다. 그러니 중앙 아메리카의 제국과 국가들은 북쪽으로 1100km쯤 떨어진 미국 동부의 추장사회들이나 남쪽으로 1900km쯤 떨어진 안데스의 국가사회들과 아무런 정치적 관계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소문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언어 분포에 미친 영향. 이처럼 유라시아에 비해 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심한 것은 언어 분포에도 반영되어 있다. 언어학자들은 유라시아의 언어 중에서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연화문계의 어족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각각의 어족에는 많으면 수백 개에 이르는 관련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도 유럽 어족은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힌두어 등등 약 144개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꽤 많은 어족이 넓고 연속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인도 유럽 어족의 분포 지역은 유럽의 대부분 지역은 물론이고 동쪽으로 서아시아의 많은 지역과 인도까지 포함한다. 언어학적, 역사학적, 고고학적 증거는 모두 이 넓고 연속적인 각각의 지역이 어느 조상 언어가 팽창하면서 여기저기서 분화되어 여러 개의 관련 언어로 이루어진 어족이 형성된 결과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도표 18-2 참조. 이 같은 팽창의 대부분은 그 조상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식량 생산자여서 수렵 체질민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제16장과 제17장에서 중국 티베트 어족과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을 비롯한 동아시아 어족들의 그러한 역사적 팽창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00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팽창 중에는 유럽에서 남북 아메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로 팽창된 인도 유럽 어족의 경우, 동유럽에서 시베리아 일대로 팽창한 러시아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 터키까지 팽창한 터키어 가로 열고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 가로 닫고의 경우 등이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과 알래스카, 캐나다 서북부, 미국 서남부 나덴 어족을 제외하면 남북 아메리카에는 언어학자들이 널리 인정하는 대규모 언어 팽창의 사례가 별로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의 대부분이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과 나덴의 어족 이외에는 뚜렷한 다수 언어군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가로 열고 견해에 따라 600에서 2000개까지로 추산됨 가로 닫고 에서 발견되는 증거로 100여 개의 언어군이나 개별적인 언어로 분류하는 정도가 고작이라고 생각한다.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 의견은 언어학자 조지프 그린버그의 견해로 그는 에스키모 알류트 어족과 나덴의 어족을 제외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모두 합쳐 연화문계 어파로 이루어진 아메린드 가로 열고 아메리카 인디언 가로 닫고 어족이라는 하나의 큰 어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어파들의 일부 그리고 그보다 전통적인 언어학자들이 파악했던 언어군들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식량 생산에 기인한 신세계 인구 팽창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이 같은 흔적 속에는 중앙 아메리카와 미국 서부의 우토 아스텍계 언어, 중앙 아메리카의 오토만객의 언어, 미국 동부의 나체스 머스코계 언어, 서인도 제도의 아라와크계 언어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분류에 대해 좀처럼 의견 이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신세계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복잡한 사회들이 팽창하는데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 식량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농작물과 가축을 가지고 퍼져나가서 수렵채진민을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면 유라시아처럼 간단히 식별할 수 있는 어족들이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므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들 사이의 관계도 지금처럼 논쟁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졸립네요 갑자기. 밥을 먹고 나서 그런가 좀 졸립네요. 도표 18-2가 구세계 언어의 팽창. BC 6000에서 또는 4000. 인도 읽어보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졸려라.
몇 장 안 남았으니까 18장이었나요? 18장 빨리 끝내고 한숨 자야겠습니다. 아유 졸려. 바퀴와 문자의 역사를 통해서 본 원주민 사회의 고립성 이상으로 우리는 유럽인 침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궁극적 요인을 확인했다. 그것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유라시아가 훨씬 빨랐다는 점, 유라시아에는 작물화할 만한 야생식물은 물론이고 특히 가축화할 만한 야생동물이 훨씬 많았으므로 결국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더 우수했다는 점, 그리고 유라시아에는 대륙 내의 확산을 방해하는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었다. 네 번째이면서 아직은 불확실한 또 하나의 궁극적인 요인은 몇 가지 문물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발명되지 않았다는 알쏭달쏭한 현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아메리카의 복잡한 사회는 문자와 바퀴를 발명했는데 안데스의 복잡한 사회는 대략 비슷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발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바퀴는 중국에서 그랬듯이 인력으로 움직이는 외바퀴 손수레에 이용해도 쓸모가 많았을 텐데 중앙아메리카에서는 한때 장난감으로만 사용되다가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수께끼가에서 우리는 똑같이 알쏭달쏭한 이들을 떠올리게 된다. 바로 태즈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등 고립된 소규모 사회에서 몇 가지 문물이 발명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발명품이 사라져버린 일들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아메리카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남북 아메리카의 총 면적은 유라시아 면적의 76%나 되고 1492년 당시의 아메리카 인구도 유라시아 인구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남북 아메리카 사회들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서 각각이 하나의 섬과 같았다.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바퀴와 문자의 역사는 진짜 섬에 존재했던 인간 사회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아메리카로 이동한 의미. 아메리카 사회와 유라시아 사회는 적어도 지난 13,000년 동안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지난 1000년 사이에 마침내 충돌했다. 그때까지 구세계 사회와 신세계 사회의 접촉은 베링 해협 양쪽의 수렵 채집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접촉이 전부였다. 베링 해협에서는 알래스카에 살던 소규모 이누이트족, 에스키모족이 해협 건너편의 시베리아 해안에 정착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라시아로 이주한 경우는 그것뿐이었다. 유라시아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건 중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사건은 북극과 북극권 이남에 살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이동한 일이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AD 874년 노르웨이로부터 아이슬란드로 이주했고 AD 986년 아이슬란드로부터 그린란드로 다시 이주했으며 마지막으로 1000년에서 1350년에 그린란드로부터 북아메리카의 동북부 해안에 자주 출몰했다.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남긴 유일한 고고학적 유적은 뉴펀들랜드에서 발견된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여러 전설에서 빈랜드라고 부르는 지역이 바로 그곳인 듯 하지만 이들 전설에 의하면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그보다 북쪽에 있는
레브라도 반도 및 베핀섬 해안에도 상륙했다고 한다. 아이슬란드의 기후에서는 목축과 지극히 제한적인 농업이 가능했고, 또한 면적도 지금까지 그곳에 남아있는 스칸디나비아 인구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다. 그러나 그린란드의 대부분 지역은 만년빙으로 덮여 있으며 가장 온화한 두 지역인 피오르드 해안도 스칸디나비아식 식량 생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 인구는 수천 명을 넘지 못했다. 그들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하는 식량과 철, 레브라도 해안으로부터 수입하는 목재에 계속 의존해야 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차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이전과 이후에도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 수렵 채집민들은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터섬을 비롯한 폴리네시아 일대의 외딴 섬들과 달리 그린란드에서는 자급적인 식량 생산 사회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인구도 규모가 너무 적고 빈곤했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 인구를 계속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요즘에 그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뭐 뺏어가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확실히 이쪽 북아메리카 쪽에서 더 가깝습니다. 그린란드가 노르웨이보다. 원래 그린란드가 노르웨이령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르웨이에서 먼저 사람들이 이동하고 점령을 했다는 게 이 책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에 그런 이슈로 또 뉴스가 나오면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판단하거나 아는 척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13세기에 단기 빙하기 가로 열고 몇 세기 동안 세계 각지에서 기온이 극강한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음 가로 닫고 가 시작되면서 북대서양 일대는 더 추워졌다. 결과적으로 그린란드의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인이 마지막으로 유럽인과 접촉한 것은 1410년 항로를 벗어난 아이슬란드의 배 한 척이 그린란드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리고 1577년 드디어 유럽인들이 다시 그린란드를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15세기에 이미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AD 986년에서 1410년에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갖고 있던 선박 기술을 감안한다면 북아메리카 해안은 사실상 노르웨이에서 직접 건너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북아메리카 해안을 방문한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겨우 300km 남짓한 데이비스 해협 건너편의 그린란드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근근히 살아가던 소수의 인구가 남북 아메리카를 탐험하고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할 가능성은 전무한 형편이었다. 뉴펀들랜드에 존재하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유적지도 사실은 수십 명 정도가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월동용 주둔지에 불과하다. 스칸디나비아 전설에 의하면 스크릴랭이라는 사람들이 핀란드의 주둔지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마 뉴펀들랜드의 인디언이나 도시 에스키모였을 것이다.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중세 유럽이 가장 멀리 파견한 전초 부대였고
그들이 겪은 운명은 고고학에서 아직도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린란드 최후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과연 굶어 죽었을까? 배를 타고 떠났을까? 에스키모들과 결혼했을까? 아니면 질병이나 에스키모의 화살에 쓰러졌을까?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이 같은 의문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들은 매우 분명하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결국 그들의 발원지 노르웨이와 목표지 그린란드와 뉴펀들랜드 빗 시대 AD 984년에서 1410년 문제로 인해 유럽이 가지고 있던 식량 생산, 기술, 정치 조직 등의 잠재적 이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량 생산이 활발하지 못한 높은 위도에서는 몇몇 스칸디나비아인들이 가진 철기도 에스키모나 인디언 수렵 체진민들이 돌과 뼈와 나무로 만든 도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북극 지방에서의 생존 기술에 대해서는 에스키모나 인디언들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더구나 그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유럽에서도 비교적 빈곤한 국가로부터 그나마 약소한 지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인들의 남아메리카 식민지 정책. 남북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려는 유라시아인들의 두 번째 시도가 성공을 거둔 까닭은 발원지, 목표지, 위도, 시대 등에 있어서 유럽의 잠재적 이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르웨이와 달리 스페인 탐험을 지원하고 식민지의 뒷돈을 댈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스페인은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 남북 아메리카의 스페인 소유지는 식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아열대 지방이었다. 처음에는 주로 아메리카산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유라시아의 가축, 특히 소아말도 함께 키웠다. 스페인이 대서양 건너편에 식민지를 개척한 것은 1492년부터였고 15세기에는 항해술, 돛, 선박 설계 등 구세계의 여러 사회 가로 열고 이슬람,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가로 닫고가 발전시킨 기술들을 결합한 유럽의 항해 선박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시대였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건조되고 스페인인들이 선원으로 배치된 이 배들은 서인도 제도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서인도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식민지 개척을 방해했던 그린란드 같은 병목 현상이 없었다. 스페인이 신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자 곧 유럽의 대여섯 국가가 동참했다. 아메리카에 생긴 최초의 유럽 정착촌들은 1492년 콜럼버스가 세운 정착촌을 필두로 서인도 제도에 몰려 있었다. 이들의 섬의 인디언 인구는 발견 당시 100만 명이 넘었지만 질병, 추방, 노예화, 전쟁, 무차별 살인 등으로 대부분의 섬에서 전멸되고 말았다. 1508년경 아메리카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파나마 지역에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그 이후 본토의 대제국이었던 아스텍과 잉카가 정복되었는데 각각 1519년에서 1520년과 1532년에서 1533년의 일이었다. 두 경우 모두 유럽인들이 퍼뜨린 유행병 가로 열고 아마 천연두 가로 닫고 유행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제들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많은 부분이 그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말을 탄 스페인인들이 처리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월성을 지녔으며 아울러 원주민들의 분열의 상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적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북부에 있던 원주민 국가들마저 유럽에 정복당했다. 북부에 남아있던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원주민 사회는 미국
동남부와 미시시피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들 사회를 파멸로 이끈 것은 주로 유럽의 초기 탐험가들에 의해 전파되어 그들보다 앞서 전진한 각종 평원균이었다. 유럽인들이 남북 아메리카 각지로 퍼져나갈 때 대평원의 만단족이나 북극지방의 세들러 뮤트 에스키모 등 수많은 원주민 사회가 역시 질병 때문에 파멸을 맞이했다. 그리고 질병으로도 멸족하지 않을 만큼 인구가 많았던 원주민 사회는 아스텍이나 잉카와 똑같은 방법, 즉 차츰 유럽의 직업군인과 그들의 원주민 동맹 세력이 참여하기 시작한 전면전을 통하여 파괴되었다. 이 군인들의 배후에 있던 것은 처음에는 유럽에 있는 조국의 정치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세계에 설치된 유럽 식민정부의 정치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식민정부를 계승한 독립적인 신유럽 국가들의 정치 조직이었다. 비교적 작은 원주민 사회는 일반인들이 자행한 소규모의 습격이나 살인을 통해 간단히 파괴되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수렵 체지민들은 모두 약 20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100여 개의 소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굳이 전쟁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두 짓밟을 수 있었다. 이 대부분의 소부족은 1848년에서 1852년 많은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로 밀려들었던 골드러시 당시와 그 직후에 전멸당하거나 쫓겨났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북부의 소부족이었던 야시족은 인구 약 2,000명의 화기를 갖지 못한 상태였는데 무장한 백인 정착민들이 4차례 습격한 끝에 전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865년 8월 6일 새벽에 17명의 정착민이 야시족의 한 마을을 습격한 사건, 1866년 어느 협곡에서 야시족을 기습하여 학살한 사건, 1867년 어느 동굴로 추적해가서 33명의 야시족을 학살한 사건, 그리고 1868년 또 다른 동굴에 갇혀있던 30명가량의 야시족을 카우보이 4명이 몰살한 마지막 학살 사건 등이 그것이다. 아이 나쁜 놈들 그냥. 이 미국은 그러니까 학살로 이룩된 나라예요. 인디언의 학살로, 백인들의 인디언의 학살로 이루어진 나라. 고무 붐이 한창이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아마존의 많은 인디언 집단이 일반 정착민들에 의해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되었다. 정복의 마지막 단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이고. 야노마노족을 비롯하여 지금껏 자율성을 지켜왔던 아마존 인디언 사회들이 차츰 질병에 굴복하거나 광부들의 손에 살해되거나 점점 선교사 또는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식량 생산과 생리에 알맞는 가장 온화한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모두 제거해온 것이다. 현재 북아메리카에 남아있는 상당 규모의 공동체는 주로 보호구역 또는 유럽식 식량 생산이나 강업에 부적합한 땅, 가령 북극지방이나 미국 서부의 건조 지역에서 살고 있다. 아메리카 열대지방의 원주민들도 구세계 열대지방에서 들어온 이민자들, 가로 열고 특히 아프리카 흑인, 그리고 수리남의 인도인과 자바인 등 가로 닫고에 의해 교체된 경우가 많다. 중앙아메리카 일부 지역과 안데스 일대에는 원래부터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유행병과 전쟁을 겪은 후에도 오늘날 많은 인구가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혼혈이다.
특히 안데스 고지대가 눈에 띈다. 이곳에서는 유럽인의 유전자를 가진 여자들이 생리적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안데스산 농작물들이 식량 생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곳에서도 문화와 언어는 구세계의 것으로 많이 바뀌어 왔다. 북아메리카에는 원래 수백 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187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으며 그나마 이 187개 중에서도 149개는 노인들만 사용할 뿐이고 어린이들이 새로 배우지는 않으므로 거의 사어에 가깝다. 신세계에는 약 40개국이 있지만 오늘날 그 모두가 인도 유럽계 언어 또는 크리올어 가로 열고 주로 문자가 없는 공동체에서 서유럽어를 단순화시켜 토박이 말로 굳어진 언어 가로 닫고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과타말라 등의 국가에서조차도 정치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유럽계가 압도적이며 카브리에 연안의 몇 나라에는 아프리카계 흑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이아나에는 인도인 지도자들이 있다. 원래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최고 9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 대신 구세계 사람들 가로 열고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가로 닫고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 아메리카의 전체 인구는 1492년 당시의 약 10배에 달한다. 현재 남북 아메리카의 인구 구성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인종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이 같은 인구 변동 가로 열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그 어느 대륙보다도 큰 규모로 이루어진 가로 닫고 은 궁극적으로 BC 11,000년에서 AD 1년에 벌어진 여러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18장 끝났습니다. 19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 19장은 꽤 기네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에필로그까지 해서 진짜 이제 많이 읽어왔습니다. 긴 여행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130여 쪽이 남았습니다. 끝이 보인다고 하기에는 조금 100페이지 밑으로 내려가야 끝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려서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